나는 매일 저녁 새로운 날을 만든다. 단번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한마디. 당신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혼자 살거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생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녀왔습니다는 가족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인사이지만 또 다른 역할도 한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고 한다. 대표적인 말로 나는 괜찮아가 있는데 자신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다녀왔습니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이 오늘 집을 나서서 돌아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뇌와 마음과 몸을 휴식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다.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적 시간, 휴식 시간이 됐음을 뇌와 마음과 몸에 알리는 것이다. 퇴근하는 순간부터 개인 시간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퇴근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인다는 점에서 공적 시간과 장소라고 봐야 한다. 뇌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은 사적 공간이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와 마음에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뇌와 마음과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쓴다. 따라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완벽한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마음과 몸도 재충전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도 낮 동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있다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피곤한 상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다음 날에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냈다. 평소에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뇌와 마음과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다음 날 생기 있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심리가 작동해 뇌와 마음과 몸의 긴장이 완화돼 힘이 빠진다. 그러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해소된다. 저녁 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에서 휴식 시간으로 완벽히 전환해야 한다. 오늘부터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는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로 휴식을 시작하자. 피로와 후회를 초기화하는 시간. 나만을 위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낮 동안의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 동안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집 안으로까지 그 감정을 가져온다면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저녁 시간이 엉망이 되고 만다. 하지만 말이 쉽지 집에 들어섰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에 떨쳐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자.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짜증날 때 거울을 보면 정신이 안정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또한 뇌과학으로도 입증됐다. 아침에는 외모를 단정히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거울을 보지만
밤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연 때 이 질문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성은 70% 정도가 매일 밤 거울을 본다고 말한 반면 남성은 그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거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울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기가 귀찮을지도 모른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을 때 거울 보기다. 손 씻기 전 2, 3분 정도면 충분하다. 세면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 중 반성해야 할 점과 잘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한다. 하루 동안 실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개선안을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좋았던 일을 떠올린다. 점심이 맛있었어. 지하철이 붐비지 않아서 좋았어처럼 사소한 일도 좋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자신을 격려한다. 이때 포인트는 실수투성인 하루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았던 일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성해야 할 점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낼 필요 없다. 반성만 하고 끝내면 부정적인 기분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된다. 좋았던 일을 떠올려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노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가장 잘 아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내일 하루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잠자기 전에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거울 보는 시간을 가능한 한 일찍 갖기를 바란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의 수고를 정리함으로써 저녁 시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노력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의 피로와 후회가 초기화되면서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거울을 보고 자신을 격려하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고마움을 전해보자.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 외모를 정돈하기 위해 보는 거울 속 자신과 차분한 저녁 시간에 보는 거울 속 자신은 전혀 다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봐 주자. 단 1분으로 뇌는 설레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 왜 아니겠는가? 비몽사몽간의 의식을 억지로 깨워 침대에서 나오기란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추운 계절에는 더더욱 그렇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날에는 결국 시간에 쫓겨 집을 나서게 되고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채로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된다. 사실 알람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뒤 몸과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러려고 알람까지 맞춘 건 아니자는가. 하루의 시작,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잠에서 깬 뒤 출근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잠에서 깬 뒤 1분,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살짝 모호한 이 시간에 내가 바라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멍하니 흘려보냈던 이 시간이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짧게 떠올리며 오늘 하루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몸이 금방 일으켜지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 이런저런 생각을 기분 좋은 하루의 모습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은 모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등 사소하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보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거나 미팅을 잘 끝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채택된다, 혹은 근사한 데이트를 한다 등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나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라. 아직 뇌는 잠에서 덜 깬 상태이므로 현실의 이런저런 제약을 받지 않고 금방 상상이 된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일과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당신의 모습을 말이다. 상상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긍정적인 모습, 이를 매끄럽게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뇌는 그 모습을 실제 현실의 경험으로 기억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상일 뿐인데도 뇌는 진짜 실패했다고 기억한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수록 긍정의 뇌로 변화할 뿐 아니라 하루를 힘겹게 하는 초조함, 불안감도 사라진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일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 요즘은 직장인 CEO 중에도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셀리의 법칙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항상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면 셀리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이다. 두 법칙 중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실제로 내 주변의 직장인 중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언제나 가뿐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많은 날, 자신 없는 일이나 힘겨운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날일수록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뇌의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상황을 가볍게 처리하는 상쾌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뇌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떠밀리듯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과정도 결과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루의 결과는 아침에 잠에서 깬 후 단 1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자존감 높은 하루를 만드는 한마디. 행복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뮤지션 페럴 윌리엄스는
당신이 늘 감사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가만히 눈을 감고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혹은 어제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건넨 친구,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 직장 동료 등 내가 겪었던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 중 하나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그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상대의 모습을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새삼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기분이 맑아지고 하루를 기운차게 보낼 수 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아침에 감사하기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아니다. 1분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잠깐 떠올리고 나면 그 생각들은 금세 물처럼 흐르고 흘러 내 주변의 많은 이에게까지 가 닿는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나는 경영자로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때로는 감사를 느낄 새도 없을 만큼 하루가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다. 이런 하루들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도 그저 무감각해져 결국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감사의 시간을 아침 행동 중 하나로 정해두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이 시작된 하루를 느끼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자. 오늘도 나에게 와준 하루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고마워라고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나에게 친절히 돌아오는 긍정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하루가 긍정의 파동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보기 바란다. 모든 것을 단순화하라. 육으로 생각하기. 육각형 행동 원칙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어떠한 일을 6단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6개로 나누거나 또는 6의 약수를 활용해 하나, 둘, 3개 나눠서 생각해보자. 단순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나 더할 수 있는지가 아닌 얼마나 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작업 기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형상, 패턴, 프로세스를 명료하고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육각형 행동 원칙을 활용하면 자신의 자원이 무엇인지,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방법과 전략할 방법, 창의성을 발휘할 방법 등을 자연으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다. 육각형 행동 원칙을 머릿속 질문 매뉴얼처럼 활용하면 좋다.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업무,
문제, 생각, 느낌을 잘 나누고 정리해서 해야 할 일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단순함이 가진 6가지 면들을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 이 6면들은 당신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 유용하다. 육각형 행동 원칙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동시에 우리가 통제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칙이다. 세상은 거대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도 일정한 패턴과 힘, 질서가 있다. 한번 믿어보시라. 이 6면은 당신의 힘을 유지시켜줄 필수 구성 요소가 되어줄 것이다. 6가지 원칙. 유클리드는 공리, 즉 명백한 의미를 갖는 진술의 근거에서 기하 이론을 만들었다. 육각형 행동 원칙도 각각 다음과 같이 6개로 요약할 수 있다. 1. 명료함. 명료하면 단순해진다.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더 최악인 것은 없다. 지연, 의사소통 실패,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반면 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료함을 만드는 6가지 핵심 요소는 의사결정, 주모, 목적, 습관, 경계, 관리이다. 나에게 명료함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유기체의 생명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탄소가 만들어내는 육각형 구조이다. 2. 개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계는 새롭게 만들어낸 기회만큼이나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6가지 요소는 바로 정체성, 디지털 자아, 신경 다양성, 창의성, 무결성, 그리고 장소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이다. 개성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눈의 결정이다. 실제로 세상의 어떤 눈 결정도 똑같은 것은 없다. 3. 리셋. 스위치를 끄고 제로 만들기.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휴식하는 것과 리셋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전염병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6가지 방법은 해방, 마음 비우기, 호기심, 자연, 호흡, 재미이다. 리셋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육각형은 무엇일까? 바로 퀼트이다. 퀼트는 육각형을 패턴의 중심에 두는 아름다운 예술이자 공예 활동이다. 4. 지식. 정보 비만에서 벗어나라.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듯이 디지털 정보 비만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적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정보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6가지 처방은 바로 신뢰, 지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배우기, 큐레이팅하기, 그리고 기억하기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 아마 태양계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을 감싸고 있는 구름 패턴일 것이다. 5. 네트워크. 작은 조직이 더 강력하다. 네트워크는 자연에서나 기술에서나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네트워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풍부한 네트워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네트워크에 필요한 6가지는 의사소통의 계층 구조, 초계초, 직장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자원, 살롱, 사회적 숫자 6이다. 네트워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상징물은 벌집이다. 벌집 안방들의 네트워크는 전부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벌집은 이 육각형 방들을 기반으로 번성해 나간다. 6. 시간. 시간의 통제권을 가져라. 일정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을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6가지 도구는 데드라인, 스케줄, 표준 시간대, 중단, 체내시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이다. 시간을 표현하는 육각형은 비눗방울이다. 많은 비눗방울이 서로 접촉할 때 신기하게도 육각형의 벌집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육각형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질러 있던 상태에서 삶의 질서와 효율을 찾아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본다. 명료함. 명료하면 심플해진다. 1972년 조니 내시가 발표한 노래 I Can See Clearly Now는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 이후에도 라디오를 틀면 자주 흘러나오는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조니 내시는 이 노래에서 먹구름에 가려진 장애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곧 밝은 해가 비출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조니 내시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물을 직면하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결정. 더 이상의 시간은 낭비다. 이제 결정하면 된다. 세스 고딘. 결정나무.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해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문제인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로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평균적으로 뇌가 단 하루 동안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등 무려 35,000개의 결정을 한다고 한다.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결정 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할 수 있다면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다고 했다. 즉, 결정하는 일에 질려 있다는 말이다. 당신도 그런가?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뭔가를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하는 것은 명료함의 신호이자 주체적이라는 증거이다. 당신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능동적이다. 결정은 어딘가에 멈춰 있을 것인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지를 보여준다. 결정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익고 수확하는 과정과도 같다. 결정으로 이끄는 프로세스는 날씨, 토양, 작물의 종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요소가 연결되어 있고 복합적이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순해지는 과정은 이 변수들을 다루는 과정과 같다. 결정은 행위의 주체를 제3자에서 자신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한다. 당신이 그 결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결정 이후의 일들을 당신이 리드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인공이다.